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인이라면 모르기 힘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자, 김동인 작가의 감자라는 소설입니다. 아주 짧은 단편이고요. 요즘에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점점 떨어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는 독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그냥 일상에서 읽던 글들도 사진과 영상으로 대체가 되면서 글이라는 거를 읽고 이해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죠. 매일 아침 신문을 집으로 받아보는 그런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고, 하다못해 요즘엔 어떤 물건을 사도 그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책처럼 두껍게들 들어있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글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사용 설명법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읽게 되는 그런 문학의 소중함이 예전보다도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 김동인의 감자가 바로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동인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감자는 복녀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복녀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부의 딸로 가정교육도 꽤 엄하게 받은 어느 정도 도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농민들과는 다르게 어떤 선비 집안의 가풍이 남아있는 그런 집안의 딸로 자라났고요. 그런데 15살에 자기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30대 중반의 동네 호라비에게 팔리다시피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녀의 고행길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남편이 아주 극도로 게으른 인간이었습니다. 결국에 뭐 남은 돈도 없었지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 복녀와 남편은 빈민촌으로, 빈민굴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녀는 관청에서 주관하는 송충이 잡는 일에 그 착출이 돼서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며칠 일하다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복녀는 하루 종일 나무에 올라가서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지만 몇몇 여인들은 나무 그늘에서 그냥 노닥거리면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그 여인들을 지적하거나 탓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면서 노닥거리고 같이 노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고요. 심지어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당을 더 받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복녀 자신도 감독관에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떤 도덕적인 그 가정교육과 나름의 도덕관이 있던 복녀였는데, 이날 이후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돼버린 이날의 복녀는 도덕관 내지 인생관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짐승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복녀였는데, 이날 이후 이보다 좋은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처음으로 한계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랬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얼굴에 분칠도 하고 꾸미기 시작하면서 한계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화한 복녀의 마지막은 사실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뭐 제가 잠시 후에 이 감자 아주 짧은 단편이지만 그래도 좀 읽어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읽지 않고 한 절반 정도만 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사실은 해피엔딩은 아니다라는 스포를 좀 드리면서, 이 복녀의 마지막은 사실
낯을 든 활극으로 마무리되는 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복녀의 남편과 왕서방이라는 사람이 복녀의 죽음까지도 거래를 하는 좀 암담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보고 있으면 복녀의 인생이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시 시대상이 그랬겠구나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조금 읽어드릴 텐데 이 작품의 저자인 김동인 작가는 1900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암울한 시기를 살다간 불운한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 즈음에 태어나서 한국전쟁이 막 발발하면서 그때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 김동인 작가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평양 지역의 지주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인은 그 시절에도 일본 유학도 다녀오고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결국 도박과 사치, 사업 실패 이런 걸로 다 날려버리고 불우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말년에는 중풍에 걸려서 피난도 가지 못하고 가족들은 다 전부 피신한 상태에서 혼자 피난 못 가고 혼자 남아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동인 작가의 최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 피난통에 혼자 남아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것도 참 슬픈 시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인터넷에서 제가 나무위키를 인용해서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택에 돌아와 있던 그를 잡으러 북한군이 여러 차례 찾아왔으나 이미 김동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폐렴까지 걸렸고 혼자서는 식사도 못하고 용변도 볼 수 없는 산송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사람 잡아들여봐야 신문도 무리고 도도 곧 죽을 게 뻔해서 그들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일사후퇴의 다음 날인 1952년 1월 5일 하 왕십리동 자택 인근에서 병으로 쓸쓸히 사망했다. 당시 부인 김경애가 자녀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집을 비웠고 동네 사람들조차 전부 피난 간 터라 그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말 최후의 순간을 혼자서 맞이하게 된 작가입니다. 조금 이 감자라는 단편은 워낙에 유명한 단편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편의 제목인 감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자, 포테이토가 아니라 고구마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옛 한국어에서는 감자, 이 포테이토는 저 혹은 북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달콤한 저, 그러니까 단 감자를 써가지고 감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사투리 가운데는 감자가 고구마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감저인 거죠. 감자가 아니라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어나 스페인어, 영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물론 저희랑 발음은 좀 다른 내용들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동인의 이 유명한 단편 감자가 사실은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다 라고 하니까 왠지 작품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감자가 사실은 고구마였다라는 거죠. 이 구한 말부터 한국전쟁 시기의 시대상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이 막 변해가던 시기에 유교 사회의 도덕관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자의 주인공 분녀는 무너져가는 당시의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필독 작품이 아닌가, 필독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두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자, 김동인. 싸움, 간통, 살인, 도적,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 산홍공상의 제2위에 드는 농민이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과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몇 감았고 바짓바람으로 동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5살 나는 해에 동리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 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 새서방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20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군으로서 밭도 몇 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산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리 노인들의 주선으로 소작 밭개나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매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거두어서 금년은 흉년이네 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곤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밭을 이태를 여운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나는 동안 그는 그 동리에서는 밭을 못 얻으리만큼 인심을 잃고 말았다. 복녀가 시집을 간 뒤 한 3, 4년은 장인의 덕택으로 이렁저렁 지나갔으나 이전 선비의 꼬리인 장인은 차차 사위를 밉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가에까지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들 부처는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가 할 일 없이 평양성 안으로 막벌이로 들어왔다. 그러나 게으른 그에게는 막벌이나마 역시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연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내려다보고 있으니 어찌 막벌이인들 될까. 한 서너 달 막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요행 어떤 집 막간 행랑살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얼마 안 하여 쫓겨나왔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 집이를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매일 복녀는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채근하였지만 그의 게으른 버릇은 개를 줄 수 없었다. 뱃섬 좀 치워달라고요. 남 졸음 오는데 님자 치우 시간. 내가 치우나요? 20년이나 밥 먹고 그걸 못 치워? 에이구, 각 죽구나 말디. 2년 뭘?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젠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할 일 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리어 나오게 되었다. 칠성문 밖을 한 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러지요. 부업으로는 도적질과 자기네끼리의 매음, 그 밖에 이 세상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죄악이었다. 복녀도 그 정업으로 나섰다. 그러나 19살의 한창 좋은 나이의 여편네에게 누가 밥인들 잘 줄까? 젊은 거이 거렁질은 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말로 남편이 병으로 죽어가거니 어쩌거니 핑계는 되었지만 그런 핑계에는 단련된 평양 시민의 동정은 역시 살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드는 편이었다.
그 가운데서 잘 수입되는 사람은 하루에 5리짜리 돈푼으로 1원 7, 80전에 현금을 쥐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으로 나가서는 밤에 돈벌이 나갔던 사람은 그날 밤 400여 원을 벌어가지고 와서 그 근처에서 담배 장사를 시작한 사람까지 있었다. 복녀는 19살이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였다. 그 동리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5, 60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들 부처는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 굽는 일도 흔히 있었다.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끓었다. 그때 평양 부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다 지원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놓고 그의 통은 잠깐 새에 차고 하였다. 하루에 32전씩의 공전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엿새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 한 여남은 사람은 언제나 송충이는 안 잡고 아래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공전은 일하는 사람의 공전보다 8전이나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었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지만 감독도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내, 예 복내. 왜 그럽니까? 그는 약통과 집게를 놓은 뒤에 돌아섰다. 좀 오너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예, 너 대 뒤 좀 가보디 않겠니? 뭘 하래요? 글쎄 가야. 가디오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인부들 모여있는 대로 고함쳤다. 형님도 값세다 가래. 싫다에 둘이서 재미있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갔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복내에 족같구나. 뒤에서 이러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발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오 짐승의 하는 짓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 안 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 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은 이것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계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